네, 우선 3시가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TF 외부 토론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보건대학원 소속 임윤아라고 하고요. 오늘 그 이 외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토론회 개회사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김준기 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준기입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부터. 연구 자금도 많이 들인 것도 아니고 기간도 넉넉히 들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훌륭한 연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또 연구 책임을 맡아주신 또 김홍빈 선생님 포함해서 우리 5분의 고생을 해주신 우리 TF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보건의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그런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보건의료가 얼마나 좋은지는 해외에 나가봐야지 알더라고요. 해외에 나가봐야지. 우리 의료기술과 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사실 이 제도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되게 훌륭한 그런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발표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직면한 주요 과제는 한두 개가 아니죠. 인구 고령화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또 만성 질환 관리와 또 노인 의료비 이제 증가는 뭐 불보듯이 뻔한 내용이고요. 또 우리 평창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시던데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자원의 불균형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위기로만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더 나은 체계를 설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치료 중심 제도에서 어떻게 예방 중심으로 갈 것이냐, 또 디지털 헬스에 대한 문제, 공공과 민간의 협력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의료는 사실 아파본 사람들이 잘 알겠지만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큰 핵심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더 나은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헌신해 주신 우리 TF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세션 1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TF의 연구 내용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의료 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홍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고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감염내과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생뚱맞게 감염을 전공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 개혁의 방안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어찌하다 보니 잠시 국가미래전략원 TF에서 이 일을 맡게 됐고요. 임상 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내 외부의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도 했고요. 또 저희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주제로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국가미래전략원의 의료개혁 TF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작년 2월, 3월에 정부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을 선언하면서 촉발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TF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조금 고심해보고
의견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참석하신 상당수의 분들이 이미 짐작하고 계신 것처럼 미래 의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제가 어디 술자리에서 술자리로 하면 안 되죠. 어떤 식사 자리에서 농담으로 들은 이야기는 1 더하기 1이 몇이냐고 물어보는 게 있으면 답하시는 분들의 전문 직종에 따라서 답변이 틀려진답니다. 특정 직종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어떤 특정 직종에서는 1 더하기 1이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답변이 얼마를 원하시나요?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우리가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지 단순히 1000명, 2000명이라는 숫자를 어느 한 날 갑자기 내세울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단순히 앞으로 의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의료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과 사회와 정부와 의료인들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내용 역시도 하나하나의 주제가 오늘 하루 밤새 토론해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료인력 추계를 하려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과연 그 지역에 특정 지역에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의사 인력이 필요하지만 또 세부 분야별로 어떤 인력이 더 필요한가, 또 만약에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면 충분히 교육하고 수련시킬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는가. 항상 지방에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방에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또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연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희처럼 현장에 있는 많은 소위 저는 필수 의료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달라고 그러면 과연 그게 서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의료 인력이 증원되면 일부에서는 의료 비용이 늘지 않는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그런 늘어나는 의료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등 수많은 논의들이 충분히 연결은 다음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 인력이 그래서 얼마가 더 필요할 것이다, 또 미래 의료에 여러 가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의료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면 오히려 의료 인력의 측면에서는 넘쳐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료 인력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단순히 의료 인력을 추계하는데 어떤 방정식을 써야 된다 또는 몇 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보다는 미래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런 건설적인 대안이 사회에서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자그마한 호수에 돌을 던진다, 호수라기보다는 이미 태풍이 몰려온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됐고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시는 것처럼 소위 필수 의료라고 불리는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인력이 많이 이탈하기도 했고 제대로 전공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의료 전달 체계라는 말도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의료 이용의 행태에서도 너무 자유롭게 다들 장벽 없이 충분히 이용하고 계시지만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한 논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의료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점점 의료비는 급증해가고 있고 건강보험료 역시 법정 상한선을 조만간 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누어질 거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도달해서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고 노인 인구, 고령 환자의 인구가 늘면서 의료비의 증가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아직까지는 여전히 치료 중심의 의료이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미 지금도 저희가 겪고 있지만 기후변화 그리고 신종감염병이 계속 생기면서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도 마련을 해야 되고 하는 등의 다양한 숙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발표자분들께는 미리 이 슬라이드도 보내드리고 저희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 현재까지 준비된 보고서도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외에 청중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저희가 참석하신 후에 이메일을 확인해서 조금 전에 PDF 파일을 보내드렸긴 합니다만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일부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어떤 부분이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제언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바탕에서 의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의 논의는 조금 더 미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꼭 필요하다고 생명을 다룬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인프라는 이미 붕괴되고 있고요. 다들 왜 돈 인력 하느냐고 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도 있고 상급종합병원 역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박리담의 구조라서 특히 저임금으로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렸던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상급병원의 여러 가지 취약점들도 지난 1년간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료 의료 격차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의료 재정에서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0% 이상이 고령의 인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여러 곳에서 확인하기로는 2030년 정도면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더라도 법정 상한선에 도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수가 또 의료보험 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건가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건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이런 문제는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면서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3, 4년간 겪었던 것처럼 이런 신종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보건의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또 그 후에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표나 인기에 영합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관심 때문에 조금 어디에서도 쉽게 말씀들을 못 꺼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좋은 건 맞지만 소위 게이트키핑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손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중복 과잉 검사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주로 치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이나 관리, 소위 커뮤니티 케어, 코디네이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물론 이게 뭐가 닭이고 달걀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의사결정하는 부분들도 부족하고 또 상급종합병원에 몰리고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을 자유롭게 방문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1차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보건의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갖출 거며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서 또는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거기서 차근차근 하나씩 수기하고 합의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냥 다차원적으로 글로벌 차원, 지역의 차원, 개인의 차원, 그리고 기후변화, 지방 소멸, 고령화, 또 거버넌스, 행위자, 서비스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 일부의 선생님들께서
하셔서 하시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면서 제가 다른 강의 때 주로 쓰는 슬라이드인데요. 누가 말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가 무슨 눈 덮인 들판에다가 발자국을 내고 이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결국 우리 모두가 합의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길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수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 체계에 대한 상이 좀 그려지고 그걸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추계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거버넌스, 지역, 서비스, 그리고 개인 행위자, 글로벌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진단과 분석들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다양한 처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연구진 그리고 내외부에 계신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토론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처방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씩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그동안은 주로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 정책들은 큰 의료 정책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이 돈이 얼마가 있고 뭘 얼마나 그 급여 부분을 확장하고 보장성을 확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서 의료 정책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그런 보험 재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의료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듬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뭐 물론 국가에서 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도 있겠지만 좀 더 독립적으로 이런 정책을 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여기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내고 주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또 다시 반영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원 역시 거의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한 재원들을 마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들 다양한 재원들을 마련해서 좀 도입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국가가 대부분 중앙집권적으로 의료 정책들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걸맞는 권한이나 책임도 없고 재정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료의 위기가 심화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도적으로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자체가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좀 국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가, 지방단체 그리고 민간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정책 의사결정에도 지금도 뭐 건정심을 비롯한 일부 위원회에 공급자, 수요자들이 참여하긴 하지만 과연 이게 대표성 있는 위원회고 얼마나 심층적으로 토론하는지에 대한 논란들이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거수기가 아니냐는 비평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고 어쨌든 국민 전체가 보건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게 보건의료의 목표라고 따진다면 좀 더 수요자 중심의 접근과 설계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데요. 저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았던 건 일본의 사례가 그런 유사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소위 의료특별자치연합이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동안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해 봤을 때는 현행 지방자치법 상으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을 이용해서 의료특별자치연합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특정 시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광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있고 전남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으니까 전남에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 과연 이게 적절한지. 지자체로 구분은 돼 있지만 또 일부의 지역들은 서로 여러 가지 교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로 합쳐서 지자체로는 분리돼 있지만 충분히 일부 지자체끼리 연합해서 의료와 관련해서는 특별자치연합으로 그 지역의 의료 정책이나 의료 인력이나 의료기관의 배정이나 여러 가지 재정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충분히 자치연합도 구성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의지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각 지역의 의료 수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을 배치하고 그 의료기관 간에도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의료 특별자치연합이 필요하면 여기에 걸맞는 재정 지원도 있어야 될 테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역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1차 의료를 좀 강화하고 통합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모델도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들으시면서 다 꿈 같은 이야기고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 살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발제를 하는 정도이지만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나 정책들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중심의 정책들이다 보니 의료 수가나 보상 체계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건강관리, 이런 부분들도 부족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의료 전달 체계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의료라는 게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 통합적으로 1차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소위 주치제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소아 어린이 또는 임신부, 노인, 이런 특정 생애 주기에는 그냥 거기에서 특정 진료과 중심의 단편적인 진료보다는 통합적으로 진료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파악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전담의도 좋고 주치의라는 이름도 좋고 어쨌든 그런 의료 서비스 모델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점점 디지털 의료 서비스는 확장되고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것도 제한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사람들이 일일이 의료기관을 다 방문해야 되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 저탄소하고는 전혀 상반된 개념의 그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상급종합병원부터 시작해서 병의용까지 포함하다 보면 병원을 방문해야만 자기 건강에 대해서 뭔가 처방을 받고 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적어도 외국에서 처럼 좀 더 의약품의 선택권을 넓혀서 일반 의약품들은 꼭 약국이나 의원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가져다가 비상시에는 본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틀리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생애 주기별로 주치의제도 또는 전담의사제도를 도입해서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구축해야 된다. 의료보험 수가가 지금 어찌됐든 항상 OECD 말씀만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니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현실화해야 되고, 지불보상제도나 또는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가치기반 보상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도 필요하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진료, 의약품 분류체계도 개선해서 좀 더 접근성을 높이고 지금과 같은 의료 행태를 좀 바꿀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이나 행위자 차원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의료 공급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의료 수요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들은 개인 투자해서 하는 개업이가 대부분이죠. 어찌 보면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이윤 추구나 거기에 따른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또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소비자주의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냥 개인의 이익이나 만족을 추구하면 되는 거지 공공의 이익이나 제한된 자원을 서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내가 만족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면 된다는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이런 게 맞물리고 이게 또 구조적인 원인을 악화시키고 또 구조가 악화되니까 또 다시 여기에 영향을 주고 하는 실손보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악순환의 고리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선의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해서 거기 항상 선의의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구조적으로 좀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씩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단순히 하나 건드려서 해결됐다. 그러면 풍선효과로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지만 환자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인 단체들도 협의해서 소위 Choosing Wisely라는 운동을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근거에 기반해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강화돼야 되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는 박리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 의사결정 모델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런 모델도 도입을 해야 되고 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성도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되는 등의 다양한 처방을 또 고민하고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다라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 신종감염병 위기나 여러 가지 복합 위기, 국제보건위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루었고 특히 저희가 여기서는 꼭 의료 분야에서는 조금 더 한쪽으로 소외된 것 같긴 합니다만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너무 고민이나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가 코로나19 때도 겪었지만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응한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회복 탄력성을 가진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이미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라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듣고 한눈에 파악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제언을 드린 거니까 조금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궁금한 점을 말씀 주셔도 좋겠고요. 토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의견을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혀 있는 게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고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서 시급성, 실현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1, 2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 지표나 평가 체계를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의 과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이행 전략을 수립하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될 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의료개혁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 그 다음에 의료인, 보건의료인, 그리고 수요자가 모두 서로 다양한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하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 건강보험 재정이나 지역의료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여기에 맞는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이런 게 어느 한 곳에서 일과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발 우리나라도 의료정책을 독립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제언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서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또 그 정책을 시행한 다음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선의의 정책이 선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저희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책을 조금씩 조율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수립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그동안 TF에서 고민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상당히 방대하긴 합니다만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 후에 이상일 선생님이 좌장을 맡아주시면서 초대한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다고 해서 제가 다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감염이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 아니면 저희 연구에 참여하셨던 다른 교수님들께 마이크를 드리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조윤정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사태 관련해서 전의교육에서 활동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 가장 답답한 말, 그럼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발표해서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궁금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하고 정치권, 또 행정부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아무리 훌륭한 짓이고 아무리 참값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이 없는 일이라 국민들이 많은 오해,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증가하면 우리가 좋아진다. 3분 진료하던 거 대학병원 교수 30분을 늘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의 6개월에 넘게 120억을 들여서 홍보를 한 그 전략을 아직도 아무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내용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이 마지막 외부 토론회를 국회의원 회관 가서 할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짐작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복잡한 상황에서 가서 하기는 좀 곤란해서 일단은 외부 토론회를 지금 이 형태로 일단은 하고 있고요. 이 다음, 그러니까 쌤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오늘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그냥 보고서 한 편 내고 그냥 묻힐 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해서 이 사회나 또는 소위 이 제도나 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집행할 기관에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아무튼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게 한번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노준수입니다. 궁금한 건 그러니까 각각의 진단이 있고 각각의 치료가 있는데 사실 어떤 큰 방향에서 저희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잖아요. 사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아직 잘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걸 이게 정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좀 되게 그런 큰 그림을 어떻게 나중에 담으실 예정이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 TF를 출범한 게 작년 7, 8월이고요. 그리고 지난 한 3, 4개월 동안 내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도 듣고 저희 여기 참여하신 교수님들끼리 의견도 나누고 한 3, 4개월 만에 보고서를 낸 겁니다. 저희가 5,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 TF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큰 그림까지 그렸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가 현재 정리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못했고 분명히 이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런 작업은 남아 있습니다. 예, 아직 거기까지는 쌤 너무 짧은 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본업에 종사하느라고 환자 보면서 일하느라고요. 혹자들은 외부에서 왜 서울대가 이런 걸 내야 되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꼭 서울대의 교수들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저희가 대학 내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런 큰 그림도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좀 담아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조직이나 인력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슈가 한번 터질 때만 잠깐 모여서 이런 이야기 하다가 또 그동안 그 다음엔 또 가만히 있다가 하는 식으로는 우리나라 의료가 지난 몇십 년간 굴러왔던 것처럼 문제가 생길 때만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그라들고 그러면서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정책을 제언하는 우리 의사사회 내에서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대 병원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헬스케어 익스펜디처 1년에 쓰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9.4에서 9.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GDP의 9.8%.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아니고 국민 총생산의 9.8%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 회사가 GDP에 쉐어하는 게 13%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1년 벌어내는 거에 3분의 2 정도를 헬스케어에 쓰고 있는데 이제 5개월 만에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쉬운 일이 아니겠고 그리고
김홍빈 교수가 이런 일을 전 해냈다는 것 자체가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김홍빈 교수하고 저하고 그냥 이거는 뭐 사적인 얘기긴 한데 분당서울대병원 처음에 개업할 때 펠로우로 가가지고 그때 뭐 아무도 없이 전임의로서 펠로우를 했는데 지금도 뭐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정도의 스트럭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하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정말 동감하는 게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 거대 담론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지역 중심의 의료로 갈 것이냐, 국가 중심의 의료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준규 원장님께서 김홍민 교수에게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퍼부으셔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얼른 물러나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제 발표를 마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토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일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네, 이상일 교수님. 이상일입니다. 앞서서 이제 발표가 있었고 오늘 토론자분들 6분 이렇게 모셨는데요. 전체 주어진 시간은 80분이라 제 생각에는 토론자분들이 한 10분 내외 이렇게 지정 토론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또 일반 청중들 중에서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듣고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토론 순서는 지금 가나다 순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보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론자 중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 추진 단장 맡고 계신 정경실 단장님께서 국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우리 정 단장님을 대신해서 의료체계혁신과의 강준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변동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가나다 순으로 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자는 김연희 기자님이십니다. 시사인 취재 기자로 계시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진짜 보건의료 문제 그 취재기 뒤틀린 한국 의료라고 하는 그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일하는 김연희 기자이고요. 보통 이런 토론회에 기자들이 많이 가긴 하는데 토론자 순서 중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가지고 조금 당혹스럽지만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 취재를 좀 전문적으로 하게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김홍빈 교수님은 저는 정말 그 감염내과의 석학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의료 정책과 어떤 비전을 제시하시는 모습에서도 되게 손색이 없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감탄을 했고요. 되게 정말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취재 다니면서 이제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그 이슈마다 의대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라든지 필수 의료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지방 의료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동의하는 부분은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이대로면은 사실은 조만간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사실 지금도 목격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해왔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은 어떤 이런 위기들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진단만은 공통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이 오늘 토론회와 이 또 국가미래전략원의 TF 활동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역할은 보내주신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읽어보고 왔는데요. 어떤 단편적인 진단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 위기들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되게 공감을 하면서 읽었고요. 그래서 제 역할은 조금 세부적으로 그냥 여기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보충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좀 되게 반갑게 읽었던 게 사실 보건의료 거버넌스 문제를 짚어주신 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하향식의 의료 정책의 그런 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도 지금 한국 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거를 이제 풀지 못하는 어떤 그 난맥상들이 우리 보건의료가 도달한 발전 단계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한국 보건의료 체계는 상당히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거버넌스 체제는 좀 일방향적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2000년대 이전까지의 과제들이라고 하면은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또 의료 보장성 확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일이 없고 뭔가 정부 주도로 이끌어가기에 용이한 그런 의제들이었지만 2020년부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뭐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한번 추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간호법 제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작년에 굉장한 갈등을 낳았던 다시 한번 그 의대 정원 확대 이런 것들은 그 이제 둘러싼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일방향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어떤 그 조정이 필요하고 갈등을 다루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버넌스가 부재하다 그런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 같아서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 적합하다 하면서 읽었는데 근데 그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할 때 사실 우리가 조금 꼭 던져봐야 되는 질문은 어쨌든 정부와 의료계, 특히 의료계에서도 의사직군 간의 관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건의료 분야에 여러 사실 직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주체이고 또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그 의료 정책의 파트너가 의사 직군일 텐데 뭔가 그리고 각 나라별로 어쨌든 의사와 정부 사이에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함으로 있어서 일정한 그 역사적인 맥락적인 관계가 설정이 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 그 관계 자체가 좀 부재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그 부재한 공백을 불신이 채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풀어갈 때 정부와 의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좀 더 생산적인 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 이 고민을 좀 절실하게 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창원 경상대학병원 공공보건사업시 맡고 계신 김영수 실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영수입니다. 국립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국가지정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창원 경상대병원에 있습니다. 오기 전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을 했었고요. 현재는 공공사업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보고서와 토론회가 기획된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 일부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고 병원과 경남 상황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일부 제안 사항 제시 순으로 어떤 큰 그림이 아니고 지역의 작은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내용 중에 이제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원 배분 원칙, 탄력적 정원 운영 방안 동의하는 바고요. 그러나 전국적인 의료 인력 추계 연구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거는 지역의 필요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의과대학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3,400명 증원 요청을 했었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2,000명을 늘리려고 했었죠. 수가 가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방법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서의 수요를 반영해서 더했기 때문이거든요. 다들 오해하는 것처럼 지역 의과대학은 정원을 그냥 비과학적으로 적어내진 않았습니다. 경남만 해도 경상남도 의과대학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수요 추계를 위한 조사를 하고 지역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숫자를 적어냈던 걸로 기억하고요. 특히 지자체는 서울과 더 먼 지방일수록 의사 부족을 심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료진 수요에 더 큰 숫자를 적어낼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는 어떤 의과대학 그 정원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멘트는 교육 및 수련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산정. 예. 우리 병원 이야기인데요. 창원 경상대병원은 8년차가 된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입니다. 대학병원 분원이고요, 진주에. 불과 4년 전만 해도 인턴티가 4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턴했던 서울 원자력병원은 500병상이 안 되는데도 제가 있을 때는 인턴티가 35명이었어요. 실제 서울 원자력병원이 창원 경상대병원보다 교육 및 수련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정원이 있었는지 수도권 병원이 그냥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 삼성, 서울대가 경상대나 부산대병원보다 수련을 더 잘 시키고 있는지 혹은 지역 2차 병원에서 수련받는 것이 정말 수련의 질이 낮은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2차 병원은 로컬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술기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수련생 만족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수련 체계에서는 그 지역 환자를 가장 많이 접하고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방의료원은 좋은 수련 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N-3, M-4, M-6으로 대표되는 교수 숫자 빼기 숫자 몇몇을 하는 것으로 수련 정원을 정하는 것이 과학적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신과 교수님이 2명 남아서 2명밖에 안 남아서 이미 이제 받은 전공의를 딴 곳으로 파견 보내서 수련시켜야 될 상황이고요. 신경외과나 다른 과들도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수련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 위기 심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주셔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건강 현황, 치료 가능 사망률, 심혈관 질환 기준 내 치료율, 건강 수명 모든 분야에서 지역은 수도권보다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의료 자원이 투여되는 것이 이제 형평성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에 경남 의사인력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파악했을 때 창원 경상대 병원 의사가 14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번 주 기준으로 이제 의사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교수 연구실이 부족해서 2인 1실 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모든 의사가 1인 1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매주 연구실 배정 신청 공고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병원장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나간다고 하는 의사 상담하기였고요. 주요 이제 바이탈과들은 이미 1, 2명이 365일 당직 중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50대 후반에 몇 년 전 심근경색을 겪으신 스텝 1명이 월 23, 4일 당직 서면서 지키고 있고요. 경남 중부권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제대로 작동하는 데가 우리 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17병상이 거의 17명 안 치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아과뿐만 아니라 신경 인터벤션, 고위험 산모 응급분만, 간담체 이런 분들 한두 명으로 365일 돌리고 있는 현실이고요. 번아웃돼서 결국 한 개씩 필수 의료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뇌혈관인증 우수평가를 계속 받았었는데 우리 병원이요. 신경과 의사 선생님 다 나가서 이제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날짜 가려서 응급환자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특히 신경과는 4명 있을 때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통영적 십자병원 매주 의사를 파견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파견조차도 못할 상황입니다. 통영이나 이런 좀 시골 의료취약지에서는 모든 과를 당연히 뽑을 수가 없고요. 지금 상당히 높은 고연봉을 제시해도 오질 않습니다. 의정 사태 이전부터 의사 유출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개원과의 화랑, 개원 보면 일반 수도권 예를 들면 수도권 빅5 교수님이 아산병원 마취과 5명이 나가시면 이제 개원을 하시면 빈자리는 대학병원 의사들이 지역 대학병원 의사들이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 사태 이후로 조금 더 악화가 됐죠. 전공의들 빠진 자리를 수도권 빅5가 이제 전문의 중심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이제 우리 병원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채우십니다. 올해 22명 의사 채용 공고를 내놨는데 한 명도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 촉탁이 채용이기 때문에 이미 연공 수준은 민간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의사 신규 채용 중지를 법적으로 하던가. 예.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예를 수 있는데 방콕 같은 경우는 방콕 의료 집중 막기 위해서 태국 정부가 몇 년간 방콕 내 병상 증원을 금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서울대나 빅5 스텝이 되려면 지역 거점 종합병원에서 한 5년 정도씩 의무복무를 좀 하든지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창원 경상대병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창원 지역에 있는 뭐 상급병 종합병원, 삼성 창원병원 혹은 뭐 다른 종합병원들도 극심한 의사불력이 시달리고 있고요. 뭐 의정 사태는 이를 더 악화시켰지만 경남 지역의 종합병원급 의료 악화는 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응급실 뺑뺑이 등 여러 뉴스가 이런 배경 안에 있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취약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가 좋다, 세계적이라는 이야기를 도시가 아닌 시골 의료 취약지 주민들도 느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경남은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돼 있고요. 아까 뭐 계속 얘기하셨지만 군 지역 대부분은 이제 초고령 사회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의령, 산청, 함양, 남해, 합천, 하동 같은 경우는 40%가 넘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정의하는 용어를 아마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노인을 65세가 아니라 75세로 만들든지. 근데 주민만 늙는 게 아니고 의사들도 늙어갑니다. 2022년 연구 때 대다수 군지역 의사 평균 나이가 55세를 넘었습니다. 57세도 있었고요. 지역을 지키는 소중한 분들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젊고 의욕 있는 의사들이 충원되지 않으면 고령 의사들이 지역을 지키기에는 힘에 부칩니다. 인구당 의사 수는 더더욱 의미가 없어요. 1000명당 2.3명, 뭐 2.4명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의료취약지 군지역에서는 대부분의 1명 미만입니다. 그마저도 그 의료 역량이 부족한 공중벽 보건의를 빼면은 영자 5명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뭐 양도 문제지만 질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역이 고령화된 인구 구성에 의미는 더 어려운 환자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고 암, 뇌졸중, 심장질환, 난치성 질환 생존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지역보다 실력 있고 다양한 질환을 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1차 진료기가 필요한데요. 실상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의과대학 졸업 후 임상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공중보건의가 사실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에 하나씩 존재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는 전문의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보면 다 마취, 성형, 피부, 직업환경 등 사실 응급의료나 바이탈이랑 크게 관련 없는 과들이 많고요. 이분들 경남에서 작년 재작년 이제 현장 교육을 좀 실시했는데 다 무인도에 혼자 떨어뜨려 놓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까운 일본에 같은 경우는 낙도나 취약치의 치료를 위해 파견되는 의사는 최근에는 이제 지역 의사제 출신들이 가고 있는데 의료취약지 진료를 포커싱해서 전문의까지 가정까지 마친 의사들이 이제 공중보건의 그러니까 의무복무를 하는 의사로 파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많이 신경 써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취약지 시골 의료가 무너지면 시골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주민이 불건강하고 불행한 것뿐만 아니라 도시 인근 도시도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도 분명히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 이제 공공의료라는 말이 발표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지방 소멸과 같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남에는 의료취약지에 이제 민간 병원들이 하나둘 망하고 있습니다. 하동, 함안, 거창에서 이제 응급실을 하나씩 운영하던 병원들이 이제 문을 닫았고요. 이런 문 닫은 병원은 이제 의원급에서 이제 간이 응급실 같은 걸 운영하면서 이제 최소한의 이제 의료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실패했을 때는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게 이제 경제학의 원칙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제 하동 예 한번 들겠습니다. 일단 하동은 이제 42,000명이 이제 한 사람당 300만 원 정도씩 의료비를 사용한 거예요. 보험만 그렇습니다. 약 한 1,300억 정도를 이제 하동이 1년에 2022년 기준일 거예요. 사용하는데요. 하동 외부에서 1,000억을 쓰고 내부에서 300억을 씁니다. 네. 근데 하동과 좀 비슷하다고 하는 의료취약지 울진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100억 그리고 비용이 140억, 40억 정도를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1,000억이 외부에서 쓰이는데 하동 같은 경우 사실 병원비만 쓰입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들고 숙박비도 들고 사실 하동군 1년 예산이 6천억인데 예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이제 외부 의료비로 쓰이게 되는 거죠. 사실 거의 일부만 내부에서 이제 활용할 수만 있게 돼도 어떤 하동군의 경제는 혹은 인구 유출은 매우
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의료, 공공의료가 이제 경찰, 소방과 같은 지역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구 소멸을 위한 어떤 미래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한 어떤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이런 의료 취약지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도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 김희원희 기자님은 이제 가버넌스 중심으로 토론해 주셨는데 우리 김영수 실장님은 이제 지역의료 지금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공공 부분 해야 될 역할들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론은 박향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향 선생님은 이제 예방의학을 전공하셨고 그 광주광역시와 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어서 아마 지방과 그다음에 중앙 정부에 다 근무하신 경험이 있어서 또 그런 측면에서 토론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 공공복지관으로 돼 있지만 실제 제가 30여 년 공직자 생활 중에 25년 정도는 지방에서 했고요. 마지막 3년 좀 넘게 복지부에서 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제가 아직도 지향적인 또 지역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복지부에 있으면서 좀 더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의료 사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먼 훗날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 역사를 쓸 때 윤석열 정부 이전과 이후로 나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동안 몸담았었던 복지부에 있으면서 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좀 굉장히 안타까움 뭐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이번에 그 TF에서 해주신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좀 많이 공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개혁 방향을 크게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또 중앙 집중해서 지역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고 근거 기반 의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크게 제시하면서 그 보건의료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논의의 틀을 기능적, 시간적, 공간적 차원으로 좀 나눠서 다각적으로 보시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복지부에 있으면서 고민했던 그런 것과 좀 많은 기회를 같이 해서 공감을 많이 했고요. 이제 특히 여기 이번 발제에서 보니까 보건의료 가능한 틀을 5개 영역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역 관련 지역 차원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관한 것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 개인 행위자 글로벌에 관한 것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에 관한 것은 뭐 지역 수도권 집중돼 있고 의료 격차 심하다는 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요. 방금 우리 창원대 우리 김영수 교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 특별자치 연합을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역에서 이제 지방행정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광역화라든지 메가시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가시티나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이미 하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또 논의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발표를 한 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 메가시티를 하다가 실패했는데 지금 부울경은 경제동맹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다는 측면, 그다음에 광주 전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광주 전남 메가시티를 논의를 하다가 그것도 이미 자초가 돼서 지금은 광주 전남 전북 경제공동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지방행정 특별연합 자치 연합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특별자치 연합체를 만든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각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다만 그나마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경제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시민들이나 이런 정치권에서는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시민들의 저항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료자치연합을 한다라고 하면 약간 시민들은 이건 나의 문제와 직접 관여되는 문제고 또 경제공동체에서 느끼지 못하는 문제를 직접 느낄 거거든요. 예시로 들면 우리 지역에는 대학병원이 있어야 돼. 전남으로 하자면 우리 전남에도 의과대학 국립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뭔 소리야.
합쳐가지고 뭐 그럼 전남대 또 가라고 전북대 또 가라고 이런 논의가 돼버리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공공보건정책관 하면서 응급의료 같은 거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의료권 진료권에 관한 고민들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미 그 이전에 진료권을 나눌 때 저희가 70개 중소진료권으로 나누면서 그것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70개 진료권 나눈 의미는 있었지만 실제 그거 자체가 굉장히 내비게이션 중심이었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걸로 됐는데 제가 응급의료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니까 실제 의료 이용의 현황 지금 이미 뭐 수도권에 의료 병원이 집중돼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모든 아까 창원 같은데 뭐 아까 각 지역별로 모든 돈이 수도권으로 쏠린다는 것도 현실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끔 요즘 아들 때문에 수서역에서 잘 내리는데 수서역이 저는 택시 줄인 줄 알았어요. 빅5 병원 가는 줄이 택시 줄보다 더 길어요. 수서역 가는 KTX, SRT 타는 사람 대부분이 우리 광주 전남에서 가는 사람 대부분이 빅5 가기 위한 거예요. 이 줄이 언제 줄어들 건가. 그건 국민들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의료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수용성을 가질 건가 하는 문제는 여타의 다른 문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의료정책 특별연합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공보건 정책관이 있으면서 복지부 우리 중앙공무원들의 업무 형태는 굉장히 저는 복지부 가가지고 감동받았던 건 이렇게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엄청 감동받았어요. 너무 막 힘이 났거든요. 근데 그 유능한 공무원들이 엄한 데다 힘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역의 보건소와 시청에 있으면서요. 아까 전체 그림이 뭐냐라고 주셨잖아요. 큰 그림을 누가 그려야 됩니까? 정부가 그려야죠. 정부가 그래야 되는데 그 그림을 어떻게 했느냐? 저희들은 지자체에 있으면서 저는 보건소장 하면서 시에서 복지구장, 보건과정 복지국장을 하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20년간 수립했습니다. 8차에 걸친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올렸거든요. 보건복지부는 뭘 했느냐? 보건의료 발전계획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반성 없이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정부에 있어서 이런 반성 없이는 의료특별자치연합 이거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에서 나타날 수 있냐면 최근에 저희들이 의료 의사 숫자 나타났어요. 2,000명 늘린다고 그랬을 때 아마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수도권에 6,000병상 늘리는 거 그거 인력 채우려고 전공의 숫자 늘린 거 아니야? 그걸 반박할 만한 어떤 논리도 없습니다. 왜? 그 병상 숫자를 수도권에서 마구잡이로 늘렸고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었느냐? 이런 논의 체계나 협의 체계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 그다음에 각 그 빅5의 이기적 논리 이런 게 합쳐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병상 수급 계획이 어디서 그 동안에 있었어야 했느냐? 보건의료 발전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앙정부는 손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중앙정부의 생각이 지자체가 이렇게 함부로 의사들 병원들의 인허가를 내줘버려가지고 오늘날에 이런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하는 중앙정부에서 고위 관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나 병상 수급 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저희들 이게 뭐냐면 지역보건의료개혁과 보발 계획은 저는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발달되고 가장 고도의 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우리나라 정부의 중앙정부 정책의 계획서 중에 바텀업으로 지역의 계획을 받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내겠다고 계획한 어떤 부서의 계획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그걸 실행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보건의료 정책이 정말 큰 흐름으로 바뀌었었던 여러 차례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의료통합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진료권 부분에 대해서 없어진 거 조정하셨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료 정책 변화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전공의의 근무 시간 조정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간호법 이런 것들은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의료를 바꿀 수 있었던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보완적인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했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 거였는데 거기에 쌓이고 쌓였던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뭐라고 해야 되지? 허무맹랑한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의료 정책을 방향을 바로 잡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내가 이제까지 마음껏 SRT 타고 서울에 와서 빅5를 이용했던 것이 나한테는 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를 갉아먹는 것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계기가 됐고요. 또한 실손보험이 나는 1세대에 들어가지고 나는 엄청 많은 혜택을 받을 거야.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줬다는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에게 대단히 감사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아예 진짜 바닥을 칠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지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특별자치연합의 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 연합을 만들어내는 그 지역 단위에서 특히 진료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 장애의 어떤 공감도 있어야 되고 그 해당하는 시도에 국민들, 그 시민들의 어떤 공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요. 중앙정부가 어쨌든 그동안 포괄계획을 통해서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던 방향들을 어느 정도는 제시해야 된다. 이게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저희가 복지부에 있으면서 제가 좀 찬찬히 들여다봤던 건 뭐 꼭 다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비전 2030을 만든 적이 있어요. 2006년도에 비전 2030을 만들었거든요. 그 비전 2030을 만드는데 절차들을 보면 한 1년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때 정말 오픈된 상태에서 그 전문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정말 한 1년 이상의 논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이거에 대한 엄청난 강조를 했지만 저는 항상 담당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특별자치연합은 실효를 거둘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하향식 의료정책 결정과 또 그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고 또 평가와 한류가 부재했다는 것들을 그 진단을 하시면서 처방으로서 독립적 연구기관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정책 상황이 독립적 의료기관 정도 수준으로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요즘에 방통위가 엄청 얻어터지고 말도 안 되는 왜곡과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욕을 얻어먹고 있긴 하지만 방통위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떤 취지가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어떤 독립된 연구기관 수준이 아니라 행정력을 가진 적어도 합의제 기관의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정도로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조직이 있어야지 아무리 독립됐다 하더라도 연구기관 수준으로는 이걸 해결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좀 더 권한을 가질 수 있고 또 정권에 흔들리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제기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정경실 단장 대신해서 관공과장 나왔지만 그동안에 어쨌든 단기 대책으로서 복지부가 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많은 대책들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이 아니란 건 어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대책들과 함께 또 주치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의과대학 졸업할 무렵에 가정의학 이런 사회 어떤 의료 문제를 많이 고민했던 많은 분들이 가정의학을 했던 이유는 이런 1차 의료에 대한 갈망들 이걸로 뭔가 의사로서 어떤 사회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많은 의사들이 그때 가정의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진짜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과 어쨌든 그 이후 20, 30년 동안
디지털 의료라든지 의료가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 대안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글로벌 문제는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생뚱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부 있으면서 질병청과 일을 많이 해보면서요. 특히 기후위기나 신종감염병 관련해서 질병청의 역할이나 이런 게 이제는 아직 그 병아리 단계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추스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런 그 앞으로 신종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뭔가 조직이 있어야 한다면 질병청의 기능이 좀 강화되지 않겠나. 특히 NIH하고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근거 기반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과 행위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합리적 의료 이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 모두가 아까 이해 당사자들이 다들 함께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요. 제 어머님께서 재작년에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모교인 조선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셨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엄마가 췌장암 걸렸다고 하니까 조대병원에서 그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왜? 너 엄청나게 불효자구나. 이런 그 뒷말은 안 들었지만 전부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는 걸 느꼈거든요. 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구나. 그다음에 제가 충남대를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식당이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얘기를 너무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들릴 정도로.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야,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백혈병에 걸렸는데 충남대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당연히 서울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하지 임마, 서울로 당연히 가야지. 근데 좀 비싸긴 하더라. 돈이 많이 들더라. 집도 얻어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 저도 복지부 이제 오늘 시사인 기자님 김연희 기자 오셨지만 기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 뒤로는 못 간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담하는 돈을 가지고 이 정도 높은 수준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에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거꾸로 간다? 의료 전달 체계를 다시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이거는 거의 공론화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내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는 사실 어느 정도였어야 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을 받았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아까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료가 나에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많이 이용했는지, 그래서 내가 알지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진료권을 얼마만큼 침해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되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막 맨날 엉터리같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아요. 물론 정부가 정권에 따라서 많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왜 정부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가? 국민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자체에 있으면서 공론화 논의를 거쳐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저희가 광주시가 지하철 도시철도는 2호선을 만드는데 10년 동안 그거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을 하지 못했어요. 많은 논란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 당시 공무원 중에 한 명이 제가 대판 싸운 적이 있었는데 바로 직전 시장님이 있었을 때 담당 부서장이어서 이거 지하철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시장이 바뀌었어요. 이걸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싸웠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한 번의 반성도 없이 즉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럴 땐 이랬고 이럴 땐 이랬다. 이렇게 아무런 반성 없이 가는 거는 맞지 않아요. 이런 국민들에게 정말로 사실대로 이 부분은 정말 이런 고민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했으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한 연후에서 국민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공론화할 수 있고 여기서 재원에서 나온 것처럼 두 번째 특히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려면 그런 솔직한 반성과 뭐 정부만 반성하지 않아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반성할 부분을 해야 되고 또 그 의료계에도 반성할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인 논의가 있지 않고서는 이 다음의 논의는 진행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간의 과제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거를 충분하게 좀 고려를 해서 우선 당장 단기로는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전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로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제도적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각 차원별 진단과 처방에 나와 있는 5가지 꼭지를 하나하나 거기에 다뤄주셨습니다. 아마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은 배장환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장환 선생님은 충북대학병원에 오래 재직하시면서 권역심 뇌혈관 센터 센터장도 역임하셨고 충북대학병원의 공공부원장도 역임하셨고 또 지금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고문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는 충북대학을 사직하고 부산에 있는 좋은 삼성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막 굉장히 막 논의가 뜨거운데 누가 다들 그냥 잡아다가 입 막았다가 입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정경 선생님 옛날에 복지부 사무관 과장 이런 거 하실 때 심뇌혈관 질환센터 이런 사업 때문에 같이 오셨던 생각도 나고 참 황승식 교수님 인하대병원 시민혈관 센터 있다가 서울대학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한 집안에 있지만 복지하고 보건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에는 가치 판단이 많이 필요하고 보건에는 저는 가치 판단도 필요하지만 냉철한 데이터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섞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섞어서 생각하게 된 연유가 첫 번째는 병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하려고.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맨날 벌어진 일입니다. 가슴 엑스레이 찍는데 폐에 덩어리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개인병원 가가지고 충북대병원 가게 끊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옛날에 찍은 엑스레이랑 비교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그럽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가겠다는데. 그리고 충북대병원 가면 엉덩이를 붙이지도 않고 서울대병원하고 아산병원 삼성 갈 거니까 그분들은 모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소견서 3장 끊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충북대병원 선생님이 잠깐만 앉아봐라. 옛날 엑스레이 비교하고 CT 좀 찍어서 해보자. 여기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왜 말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현실이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게 고착된 게 뭐냐면 국민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치가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저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의사가 할 일, 의료기관이 할 일, 지자체가 할 일, 중앙정부가 할 일, 대통령이 할 일을 확실하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제 생각입니다. 의사들은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면 됩니다. 그 외의 걱정은 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비교과적인 진료를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 애를 갖다가 학원 보낼 수 있고 뭐 미국에 유학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놓은 거죠. 자, 그냥 돈 얘기부터 그냥 꺼내겠습니다. 저는 돈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보건의료 비용이 GDP의 9.7% 이제 GDP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 배후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전체 보건의료 비용에 비교해가지고 우리의 행위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은 병상이 3배죠. 외래 진료가 4배, 외 입원 진료가 2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진료 한 건당 진료비는 무지하게 낮은 거죠. 처음에 공공의료보험 만들 때 낮은 수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수가를 안 올려주고 쥐어 짜가지고 소아과 의사 같은 사람들은 비급여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애기한테 수액 주사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상태가 됐는데 소아과가 오픈런이 걸렸다. 이걸로 지금 의대 증원 얘기를 먼저 꺼내줬어요. 오픈런이 걸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뭔가 길티 필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소아과 의사들이 현직을 떠나게 만든 현실이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2번의 피크가 생기냐. 9시부터 10시, 오후 4시 한 번 생겨. 엄마들이 아기가 아플 때 식데이를 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기가 아파도 병가를 못 내는데 애가 아프다고 엄마가 병가를 낼 수 있냐. 못 내요.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 손에 잡고 가고 아침 일찍 보거나 아니면 한두 시간 일찍 나와서 애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건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안 그러냐?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스웨덴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아프면 식데이 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월급에서 20분의 1을 까요. 안 주죠. 근데 그 다음 달에 중앙정부에서 70%를 보조해 줍니다. 이거는 투픽이 생기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의사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직된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더 문제입니다. 모성모성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아기 보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해보라고 던지면 아무것도 해결을 못합니다. 저는 일단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가 9.7%의 보건의료 비용 중에서 정부가 대고 있는 컴펄서리 본드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개보험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넣어주는 게 똑같은 5천만 명 정도 되는 이탈리아 아니면은 스페인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즉 어떻게 됐냐? 실손보험 아니면 자기 주머니에서 쓰라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역할은 뭐냐면은 행위량을 줄이든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위를 줄이든지, 쓸데없는 입원을 줄이든지, 쓸데없는 진료를 줄이든지 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셔야 됩니다. 경증 질환은 가능하면 병원에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암에 걸리든지 뇌졸중에 걸리든지 하면은 실손보험 없이도 국가에서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시민단체에서 불가치를 납니다. 이거는 의사도 행위량이 줄어들어서 자기가 수입이 줄어들까봐, 정치인은 이 말을 해서 표가 떨어질까봐, 시민단체는 뒤에 있는 시민들이 떠담일까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는 저는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 쪽에서 확실하게 이건 디클레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의료비가 폭증하겠죠. 국내 총 생산의 10%를 의료비에 때려박고 있습니다. 15% 정도 가면 나라가 파산한다고 얘기해요. 미국이 17%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에서 정말 목표가 뭔지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역, 권역으로 해가지고 책임의료기관 만들어서 거기서 책임지게 할 건지, 아니면 생활중진료권 사업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책임지게 할 건지를 국가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런 얘기 하시는데 심뇌혈관 질환, 암, 지역하고 중앙하고 사망률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안 나는 나라가 있습니까? 스웨덴도 최하 지역하고 최상 지역하고 심근경색증, 뇌종tung 사망률이 3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갈수록 사망률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전라남도에 있는 저쪽의 섬에서 서울에 있는 해화동처럼 심근경색증 사망률이 떨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를 권역별로 할 거냐, 중진료권으로 할 거냐, 이건 누가 결정해야 되냐면은 정부가 해주셔야죠. 근데 아직까지도 정부는 계속 그러질 않으시고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책임진료라고 하는 것, 책임의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킨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냐면 지금도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탓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역별로, 진료권별로, 중증도별로, 질환별로 규모 정체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 지역과 여러 지역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 지역 같은, 제가 충북 지역에서 일했으니까 저는 충청북도 서울대학병원에서 펠로우하고 충청북도 내려갈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괴로운데 서울까지 가서 고생하는 진료 환자를 없애주겠다. 심근경색증 협심증 환자는 저는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협심증으로 서울 가겠다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충청북도는 흉부외과 수술이 문제입니다. 충청북도는 흉부외과 수술이 문제입니다. 충청북도 흉부외과 수술 환자의 80%가 외지로 갑니다. 언맨 니즈가 25년 동안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충청북도하고 충북대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라.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동부전선에서 박격포가 날라왔어요. 그러면은 동부전선에 있는 산안장을 목을 쳐야 되는 건가요? 중부전선하고 서부전선에 전력을 옮기는 거는 정부의 책임이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까지 정부가 안 하고 의료기관에 계속 맡겨온 겁니다. 말만 권역 책임기관이죠. 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월급을 1억을 더 주고 데려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타카와에서 형평성이 있고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면 이거는 국가가 권역 책임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권역민을 심근경색증, 뇌졸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부터 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료 자원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그 다음에는 의료 전달 체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1년에 18,000명, 충청북도에서 연 8만 명의 환자들이 경인 지역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주대학병원하고 충북의대의 학생들을 몇 배로 늘려야 된다는 근거로 삼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자분의 80%는 지역에서 해결이 가능한 환자였다는 겁니다. 정부가 압도적인 기관을 공급을 하시고 그 대신에 그 얘기를 하셔야죠. 지역에 있는 환자는 믿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의 얘기를 따라라. 그리고 의료진달 체계의 핵심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 아래 이 환자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진료가 필요하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것이지 환자나 보호자가 결정해갖고 내가 절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보험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카나다, 독일, 호주 이런 데서 환자가 원하기 때문에 멜버른 병원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온전히 의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표의 대상으로 바꿔먹었어요. 여기에서 진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암 환자의 지역별 사망률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정부에서 10년째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자랑을 하고 있죠. 부산 지역에서 2기 유방암 환자, 서울의 2기 유방암 환자가 사망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산 환자들은 계속 서울로 옵니다. 그거를 놔둡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서울에는 급성기 병상을 늘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은 의학적 판단 아래 의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정치권에서 만들어 주질 않았습니다. 환자가 가는 거를 막으면 환자한테 고발을 당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게 무슨 이러면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도 지역에다가 의사를 100명을 때려박아도 환자는 다 서울로 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자 보호자들이 얘기하죠. 제가 어떻게 지방병원을 믿습니까? 그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교묘정치학에 환자의 중증도별로 평가를 하십시오. 평가가 떨어지면 지원을 해서 끌어올리세요. 그래야지 지방의료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오서고 전부 다 서울로 간다면 다 서울만 병원 짓지 지방에다 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료비가 늘어나면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공공의료에서 일을 했지만 극단적인 비효율을 보이는 곳은 과다하게 쳐내거나 컨설팅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8천만 원짜리 심장 초음파 기기를 한 대를 샀는데 어떤 병원에 가보면은 오전 오후에 환자를 갖다가 환자의 질을 따지지 말고 숫자만 본다면 하루에 2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공공병원에 갔더니 이 기기를 가지고 하루에 6명밖에 찍질 않고 있다. 그런데 10년이 되면 내구 기자로 해가지고 고장도 나지 않는 기계를 무조건 바꿔준다. 라는 구조로 계속 끌고 가는 게 공공의료라면 정말 그 공공의료의 틀 안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지역민들이 그 공공의료 기관에 의해서 이득을 본 건지 아니면 적은 환자를 가지고 내부 시스템 개선을 안 해가지고 꿀을 빨고 있는 직원들의 평생 직장을 마련을 해준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미래의사를 길러내는 트레이닝 시스템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자력병원, 뭐 국중원 이런데 내과 저도 내과하고 병원협회 일을 해가지고 평가를 가보면요. 환자의 중증도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인프라 자체가 교육병원에 적절치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정원도 안 빼고 정원을 계속 늘려줍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요? 공공의료는 무조건 옳다라는 도구마가 정말 성립하는 걸까요?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후의 이득을 얻는 사람이 공급자가 아니고 환자라는 측면에서, 지역민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주체는 정부에 있다. 그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카본 넷제로 이런 얘기 하셨는데 병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에너지 세이빙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레이버 인텐시브하고 에너지 인텐시브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의료 기자재라든가 약품을 만드는, 즉 우리가 쓰는 약물이라든가 의료 기자재를 만드는 서플라잉 체인에 대해서 우리는 카본 서베일런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 NHS에서 넷째로 얘기했고, 카이저 퍼만한테 그런 사립 HMO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카본 관리해야 된다. 서플라이 체인 모든 다 혁신해야 된다. 똑같은 검사 2번씩 반복해가지고 피검사 CT 2번 찍어서 카본 이미션 하는 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역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1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에서 역량이 없어요. 지역 의료를 이끌어 나갈 만한 공무원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주변에 있는 책임 의료기관에서 100%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뭐를 바라느냐면은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 집 앞에 놓고 그게 부족하지만 연합하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이런 거죠. 충청북도 청주가 만약에 광역시로 독립을 하고 나면 충북대병원은 청주로 남기고 나머지는 충북대 제2의과대학을 질 거냐? 그거는 받아갑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돈이 들어가는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연합작전 하자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파워링 해야 됩니다. 인력을 더 인파워링 해가지고 지자체의 능력을 배양해 주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어떤 의료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 교수님, 주로 이제 지역 의료 문제 또 공공 의료에 관한 문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부 역할, 특히 중앙 정부 역할 이제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은 녹색 소비자연대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유미하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1년에 이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그래도 해결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작년 연말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동안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의 느낌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프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게 혼란이 아니라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했지요. 교육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한테 사과했냐면 의료계에 사과했습니다. 왜 국민들한테 사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참아달라고 해서 병원에 덜 가달라고 해서 추석 때 의료대란 일어나지 말라고 해서 저희 의료대란 일어나지 않게 환자들 스스로 그리고 의료 소비자 스스로가 병원 덜 갔고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대란 안 일어났다고 추석 명절 지난 다음에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게 정부가 잘해서 그랬습니까? 의료 소비자와 환자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사과는 왜 의료계한테만 합니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수요자 중심의 의료개혁으로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반드시 기재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런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은 돼야 된다라는 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료개혁은 필요한데 의료개혁의 방향은 정부가 제시하는 거겠지만 그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 의료계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의료 소비자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합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합의와 수기의 과정은 필요하고 공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4대 방향을 발표를 하고 의료개혁 추진단을 구성해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갈등, 의대 증원에 대해서만 의견이 있지 그 외에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큰 윤곽의 부분을 의료계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니 이것이 의료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한 중요한 계기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한 가지 바람은 이렇게 수요자 중심의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하시는 TF에 의료 소비자의 입장도 의료 소비자의 의견도 경청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의료개혁이 정말 실행됐을 때 지역으로 오면 오차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녹색소비자연대 활동을 중앙 단위에서 하고 있지만 사는 곳은 안산입니다. 수도권인데 이구 70만의 지역에서 살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의료개혁이 이루어지면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안산은 어떤 변화가 있지? 하고 안산 지역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안산 지역 사람들은 의료개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 필수 의료 강화가 의료개혁의 중요한 방향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이거 심각하다. 이게 실질적으로 중앙 단위에서만 이렇게 시끄럽고 갈등이 표출화되면서 뉴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개혁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고 그 개혁으로 내 지역의 삶이 어떤 변화가 올지를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안산 지역에 의료 개혁과 관련한 그 지역 대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안산에는 고대라는 그 상급 종합병원도 있고 전문병원도 있고 의사협, 그 시민들이 조합원이 돼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안산 의료 사협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소비자 단체도 있고 해서 골고루 모여서 지금 중앙 단위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안산 지역에서 보건소장을 하셨던 분이 또 안산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전문가가 계셔서 다행히 이제 네트워크가 돼서 대화 모임을 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하고 지역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서로 의료 소비자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고대병원의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예를 들어서 들어봤을 때 고대병원에서 와서 지역 진료협력과에서 와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어요. 올 1월부터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그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데 환자를 이송할 경우 얼마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리고 2차 병원에서 고대로 보낼 경우 얼마의 보상이 정해진다.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었지만 들은 느낌은 야, 환자가 탁구공이야? 라는 느낌이 들은 거예요. 환자한테는 결정권이 없었던 거죠. 지금 선생님께서 이거랑 내용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을 당시에는 환자가 탁구공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몇몇 분도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줄기세포 장사하는 병원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경우 우리가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이송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만 얘기가 된다면 이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담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의료 소비자의,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거수기라는 표현 많이 하죠. 더군다나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 모든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비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위원을 구성할 때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 단체에서 후보가 4-5명이 추천됩니다. 4-5명 중에 인터뷰를 합니까? 그 정책에 대한 자기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명단이 들어오면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찍는 거죠. 찍는 거예요.
그러고 거수기라고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위원 위촉 관련해서도 지금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의 함정, 이런 부분이 진단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버넌스가 꼭 민관의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민민의 거버넌스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전에 민민의 간의 거버넌스의 네트워크도 지원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수립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의료 정책, 그리고 가치 기반의 가치 기반의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그러면 가치 기반이라고 했을 때 의료 질 평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의료 질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입소문입니다. 저 병원은, 저 선생님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소비자가 정말 지역사회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중요한 의료 정책 정보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수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행위자 관련해서 의료 쇼핑, 과잉 쇼핑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많이 지적하시죠. 하지만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 하는 의료 소비자가 더 많은 것. 안 하는 의료 소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보호하고 보상할 것인가, 이런 부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솔림과 신뢰 약화, 소통 부족을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바꿔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료 소비자가 나빠서 과잉 쇼핑하고 의료 쇼핑하는 거 아니거든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죠. 도수 치료 받으니까 몸이 편해지는 것 같으니까 한다고 봤을 때, 저는 보내주신 보고서를 읽으면서 진단한 데이터를 봤어요. 그거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초안을 보면서, 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료 소비자 교육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의료 소비자 교과서 같았어요. 그래서 신뢰 있는 기관과 소비자 단체가 함께 의료 소비자를 교육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도덕적 해이야, 의료 쇼핑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면 자꾸 문제 지적을 받으면 더 하고 싶지 않잖아요. 반발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려주셔야 됩니다. GDP의 9% 이상 지금 넘어가고 있어. 나중에 어떡할래? 지금 이래 해. 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 소비자를 설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꿈꾸는 게, 작년부터 이 난리를 겪으면서 꿈꾸는 게 집 나간 전공의, 그리고 서울대 보건정책대학원, 여기와 저희가 이런 AMP 과정 많잖아요. 의료 소비자 대학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모델을 만들어서. 그랬을 때 소비자들이 변하는 과정을 보고 그 자기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하는지, 이런 사례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녹색소비자연대 활동은, 녹색소비자 운동은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려면 걸어서 15분 내에 모든 게 다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의료에 대비해 보면, 그린 헬스케어는 걸어서 15분, 내 삶터가 나의 건강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번 의료개혁의 궁극적인 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의료 소비자가 당사자라고 하지만 참여의 기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담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자정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의 보건 의료에 관한 오늘 토론에 있어서 이제 보니까 앞서 우리 토론 내용에도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한 번 딱 짧은 시간 드리게 되는데 뭐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의견들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게 갖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지정 토론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총괄과의 강준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에서 뭐 여러 토론자들이 하도 정부 역할에 관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막 거기에 관해서 이제 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준 과장님이 보건의료 쪽의 주요 과들을 다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신 경험들이 있어서 거기에 관한 뭐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료개혁 추진단의 강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토론에 오면서 그 토론자로 오신 선생님들도 좀 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가면 진짜 욕을 많이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의료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런 자리에 서거나 또 의료계 계신 분들 또 환자 소비자분들 만나면서 소통을 하다 보면 정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굉장히 무거운 또 책임감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복지부에 처음 와서 일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환부를 도려내고 뭔가 시스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한 개복을 했을 때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문을 닫고 결국에는 주로 했던 정책적인 모습들이 정책 가산이라든지 수가를 일부 개선하는 식으로 이렇게 미봉책으로 좀 일관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의료질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이 도입되고 또 일부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안착되지 못하고 또 다른 형태의 왜곡을 낳는 것들을 많이 목도를 하면서 이제는